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경제 한마당 동영상 강의 중에서 국제경제학 부분, 다시 말해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부분을 설명할 이시욱입니다. 최근 교통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FTA 같은 걸 추진하면서 국가 간의 무역이나 투자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소위 세계화 현상이 최근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의 결과로 역사적으로 전례 없이 국가 간의 물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 간의 거래 중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 간 거래에는 화폐의 교환을 매개로 하는 금융거래도 동반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국제금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 그 대가로 쌀이나 다른 상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통화인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제금융거래가 동반되죠. 이와 같이 국제무역과 국제금융거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국제경제학, 영어로 International Economics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국제경제학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연구 분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은 국제무역 분야와 국제금융 분야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비교 우위, 그리고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국제금융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거래 가계표에 해당하는 국제 수지에 관한 개념과 환율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교 우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 우위를 저희들이 배우는 이유는 왜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비교 우위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아실 텐데,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국제경제학에서 비교 우위란 국제무역에서 한 나라의 모든 재화 생산에 있어서 상대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서는 뒤처지더라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화 생산에 특화하여 무역하면은 양국 모두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절대 우위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 우위는 동일한 생산 요소를 들여 비교 대상국에 비해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는 실질적으로 생산 비용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교 우위랑 기회 비용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비교 우위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야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추신수 선수, 지금 미국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죠. 이 선수가 사실은 고교 시절에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만능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참가했던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는 최우수 선수상과 함께 우수 투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투수였습니다. 결국 고교 시절 투타 모두에 있어서 추신수 선수는 평균적인 선수에 비해 절대 우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은 타자로만 활약하고 있는 걸까요? 비록 투수로서도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신 선수는 다른 선수에 비해 타자로서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났고, 따라서 추신수 선수의 비교 우위는 바로 타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그냥 투수하고 타자를 겸업하면 되지 뭐하러 그냥 타자만 하고 있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수가 한번 투구를 하게 되면은 어깨를 휴식하기 위해서 한 4일에서 5일 기간 동안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결국 타자로 나설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 타자로 비교 우위에 따라서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 생활에서 비교 우위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요. 이거는 경시대회 1회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청소회사인 주식회사 작업환경 개선에서 일하고 있다.
두 사람의 시간당 작업 성과는 다음과 같다. 즉 갑은 시간당 10장의 유리창을 청소할 수 있고 반면에 시간당 2개의 사무실을 청소할 수 있다. 을은 시간당 12개의 유리창을 청소할 수 있고 반면 사무실은 3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1번, 갑은 유리창 청소를 전담하고 을은 사무실 청소를 전담하도록 한다. 2번, 을은 유리창 청소를 전담하고 갑은 사무실 청소를 전담하도록 한다. 3번, 을과 갑이 유리창 청소와 사무실 청소를 반반씩 분담하도록 한다. 4번, 을에게 유리창 청소와 사무실 청소를 모두 맡기고 갑은 해고해버린다. 5번, 갑은 유리창 청소와 사무실 청소라고 을은 유리창 청소만 하게 된다. 예제 1번의 출제 의도는 기본적으로 아까 배우신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해서 비교 우위를 식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 결국 비교 우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에 생산을 특화하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두 가지 과업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다른 경우에 각각 기회비용이 낮은 일에 특화하면 효율적이라는 게 결국 비교 우위의 원리입니다. 자, 이 경우에 한번 사무실 한 개를 청소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 갑의 경우에 사무실을 1시간당 2개를 청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1시간 동안 이 사무실을 청소하게 안 하고 대신에 유리창을 청소할 경우에는 1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실 한 개당 유리창을 5개 청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의 사무실 한 개 청소에 드는 기회비용은 5장의 유리창 청소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을의 사무실 한 개 청소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면은 결국 12 나누기 3이 되기 때문에 4장의 유리창 청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한 개 청소에 드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을은 4장의 유리창 청소를 희생하는 반면 갑은 5장의 유리창 청소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을은 사무실 청소에 결국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 청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재화에 대해서 두 가지 개인에 대한 선택에서는 한 군데 한 가지 일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쪽에 자동적으로 비교 우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유리창 청소를 이 경우에 을은 사무실 청소를 전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요. 참고로 지금까지 경시대회에서 실제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 비교 우위와 교환의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교 우위를 이용하면은 왜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고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비교 우위에 의해서 생산을 특화하고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왜 양자에게 이득이 될까요? 이거를 앞에 갑과 을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제 1에서 갑은 유리창 청소를, 을은 사무실 청소를 각각 전담한 후 서로 교환한다라는 것이 비교 우위의 원리였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사무실 한 개 청소와 유리창 4.5개의 청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청소를 했을 때 갑과 을의 기회비용인 4장과 5장의 중간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의 사무실을 대신 청소해주고 대신 사무실 한 개당 유리창 4.5개를 한 거와 같은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사무실 한 개 청소를 포기하고 4장의 유리창을 닦을 수 있었는데 갑과 협업 교환함으로써 결국 4.5개, 다시 말해서 0.5장의 유리창 청소를 추가적으로 더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 유리해집니다. 이게 결국 교환의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비교 우위에 의해서 유리창을 청소하고 을과 교환하면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제 2번은 예제 1번과 같이 기회비용 개념을 이용해서 비교 우위를 식별하는 출제 의도를 가지고 나온 문제입니다. 3회 문제네요. 다음 표는 A국과 B국이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생산 가능한 자동차와 비행기의 조합을 보여준다.
자, 표에서 보시다시피 가령 A국이 자동차를 12대 생산할 경우에는 부존 자원의 제약하에서 비행기를 2대 생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B국은 9대의 자동차와 2대의 비행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A국과 B국이 무역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다음 중에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예제 1번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제품의 생산을 특화하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와 같이 비행기 한 대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A국은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도 생산 안 하다가 2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16대 생산하다가 12대로 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 한 대에 대한 기회비용은 결국 2대의 자동차 생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B국의 경우를 보죠. B국은 2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3대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5대의 자동차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국과 B국이 기회비용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비행기 생산에 있어서는 B국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2개의 국가와 2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A국은 저절로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동차에 있어서의 기회비용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국이 자동차를 하나도 생산 안 하다가 4대를 생산할 경우에 비행기를 포기해야 되는 건 8대를 생산하다가 6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대를 더 생산하는데 2대의 비행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0.5대의 비행기 생산입니다. B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0.67대, 다시 말해서 3분의 2대의 비행기 생산이 자동차 1개를 더 생산하는 데에 대해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봤을 때도 역시 A국은 자동차 하나를 더 생산하는 데 기회비용이 낮으므로 결국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A국은 자동차만 생산하고 B국은 비행기만 생산한다입니다. 자, 예제 3번 비교우위와 절대우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시대회 7회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스페인은 노동자가 1시간을 투입하면 5대의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20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포르투갈은 노동자가 1시간을 투입하면 3대의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50시간이 필요하다. 보기는 첫 번째는 스페인은 자전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두 번째, 스페인은 자전거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세 번째, 포르투갈은 자전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네 번째, 포르투갈은 자전거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다섯 번째, 스페인은 자전거를, 포르투갈은 컴퓨터를 특화하여 생산 후에 거래하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된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비교 우위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무역의 효과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앞의 문제하고 다른 것은 약간 함정이 있죠. 다시 말해서 자전거를 생산할 때는 시간당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놓고 있고요. 반면에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몇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보통 시간당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간당 생산량으로 자전거를 표시해 있고 반면 대단 작업 시간으로 컴퓨터 생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비교 우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당 작업 시간으로 다 바꿔주든지 또는 시간당 생산량으로 바꿔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우선 절대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죠. 스페인은 1시간당 5대의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포르투갈은 3대밖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은 자전거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은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데 20시간만 필요한데 포르투갈은 한 대를 생산하는데 50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이 컴퓨터 생산에 있어도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은 컴퓨터에도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은 자전거 생산과 컴퓨터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 우위로 가보죠.
자, 비교 우위를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생산량으로 볼 때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포르투갈은 1시간당 3대를 생산할 수 있고요. 스페인은 1시간당 5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컴퓨터는 지금 시간당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당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1시간당 컴퓨터를 20분의 1대 생산할 수 있고요. 포르투갈은 컴퓨터를 50분의 1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대당 작업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컴퓨터는 아주 단순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스페인은 20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50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자전거의 경우에는 시간당 생산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자전거 한 대를 생산하는데 5분의 1시간이 필요하고요. 포르투갈은 3분의 1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비교율을 판단할 때는 시간당 생산량으로 봐서 비교율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당 작업 시간을 통해서 비교율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한번 대당 작업 시간으로 해서 한번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스페인은 컴퓨터 한 대의 생산을 포기한다. 그 얘기는 결국 20시간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20시간을 포기하면은 자전거는 한 대당 5분의 1시간만 드니까 결국은 20시간에다가 5를 곱해서 100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포르투갈은 컴퓨터 한 대를 생산을 포기하면 50시간이 절약이 되죠. 그러면 이 50시간 절약한 것을 자전거 생산에 투입하게 되면 150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은 자전거 100대만 포기하면 되는데 포르투갈은 150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스페인은 컴퓨터 생산에 그리고 포르투갈은 자전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해 보면은 스페인은 자전거와 컴퓨터 모두의 절대 우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해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자전거 생산에 비교 우위가 그리고 스페인은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비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핵심 개념인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이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특히 소비자 입장, 생산자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와 정부가 정책수단을 이용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무역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유무역이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 수량 제한, 수출 보조금 등의 정부 개입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수출입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FTA를 체결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할 때는 결국 소비자, 생산자, 정부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경제 전반의 총체적인 득실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이란 자국산업 보호, 고용 안정, 경상수지 개선 등을 목표로 무역 거래에 정부가 일정하게 개입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호무역을 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또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출 자율규제, 기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고교 과정에서는 수입 관세의 부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제 4번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개방 경제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냉장고의 수입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경제 한마당 1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통 풀 경우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생산 냉장고 생산자의 공급 곡선이 있고요.
국내 냉장고의 총 수요 곡선이 우하향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보시는 수요 공급 그래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보통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는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그래프는 결국 국내 냉장고 수요 곡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 냉장고가 관세부가 이전에 가격이 1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국내 냉장고의 수요는 9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90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열대는 결국 국내 냉장고 생산자의 공급 곡선이기 때문에 열대는 국내 냉장고 생산업자가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90대에서 열대를 뺀 80대의 부분은 결국 해외에서 수입해 온다는 의미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12만 원이 되는 거죠. 12만 원이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이었을 때는 90대를 수요하다가 12만 원이 됐을 때는 지금 80대를 수요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 냉장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냉장고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싸진 국내 냉장고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공급은 10대에서 20대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줄고 국내 공급자는 결국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해외 공급자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만큼 그 영향에 의해서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80에서 20대를 뺀 60대가 해외에서 조달된 냉장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정부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는 결국 관세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당 2만 원씩 그리고 지금 60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보죠. 다른 나라들이 아이슬란드에 냉장고를 더 많이 수출하게 된다. 관세 부과를 할 경우에는 결국 처음에는 80대를 수입해 오다가 지금은 60대만 수입해 오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이 수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의 냉장고 구입이 늘어난다. 이 경우에도 가격이 비싸지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냉장고 구입은 줄어들게 돼서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의 냉장고 제조업체들은 더 많은 냉장고를 생산한다. 이 경우에는 맞았죠. 원래 관세부가 없었을 때는 10대만 공급하다가 지금은 20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예제 5번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세 나라는 서로 수출 수입을 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가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A국과 B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에 발생하는 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자, 이 문제에서는 결국 예제 4번하고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음으로써 관세를 철폐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결국 관세 부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한테의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는 더 싼 값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국과 B국 간의 교역금액은 증가하고 또 A국과 B국의 모든 소비자는 관세 철폐로 인해 편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A국과 B국의 모든 생산자는 과연 관세 철폐로 인해 편익을 누리게 되느냐? 이거는 관세 철폐를 인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줄인다. 그랬을 때 B국이 A국으로 수출한다 하면은 B국의 생산자는 좋아지지만 A국에서 이미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산자가 관세 철폐를 위해서 편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C국은 종전과 같은 수준에서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과 수입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도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C국은 여전히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10%의 관세를 부과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A국에서 수출하는 가격이 싸져서 B국으로 갈 경우에는 C국의 수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업, 교역 규모가 증가한다. 그리고 디귿, 모든 소비자는 관세 철폐로 인해 편익을 누리게 된다입니다. 자, 예제 6번에서 한번 FTA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 한마당 7회 문제입니다. 현재 A국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종이컵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A국은 B국과 C국에서 종이컵을 수입해 올 수 있는데 그 수입 가격은 관세 부과 이전 기준으로 한 상자당 B국 제품은 1,000원이고 C국 제품은 1,100원이다. A국에서 주식회사 무한재질한 독점기업이 종이컵을 생산하고 있는데 항상 관세가 추가된 최종 수입 가격에 맞춰 가격을 정한다. 현재 A국에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총 Q2만큼의 종이컵이 판매되는데 이 중 Q1만큼은 A국 기업인 주식회사 무한재지에 의해서 공급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으로 충당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A국은 C국과 FTA를 맺으면서 C국으로부터의 종이컵 수입 관세를 5% 인하하였다. 지금까지 예제 3번하고 4번에서 봤던 것처럼 자유무역의 효과 자체를 기본 개념 자체는 커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결국 FTA 경제적 효과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차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FTA 체결을 통했을 때 무역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FTA 체결했을 때 FTA 체결 전에 비해서 소비자, 생산자, 국내외 생산자를 다 고려해야죠. 정부가 어떤 득실을 갖느냐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FTA 체결 전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2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B국과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종이컵의 판매 가격은 각각 1,000원에 20%를 붙인 1,200원, 그리고 1,100원에 20%를 붙은 1,32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국에서 수입되는 종이컵이 C국에서 수입되는 종이컵에 비해서 더 싸기 때문에 결국은 B국으로부터 종이컵은 전량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은 0, 그리고 B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FTA를 체결하게 되면은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 종이컵의 가격 자체가 관세율이 하락됨으로써 낮아지죠. 지금 1,100원에 대해서 관세율 5%를 부과하게 되면은 1,155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국 관세율이 여전히 남아있는 B국의 1,200원에 비해서 1,150원은 더 싸고, 그렇기 때문에 FTA 체결 후에는 전량 C국에서 수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체결로는 무역 패턴은 체결 전에는 B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다가 체결 후에는 C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FTA 체결로 인해서 소비자 그리고 국내외 생산자, 정부는 어떠한 득실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입장을 보죠. A국에 있는 소비자는 관세율이 하락하고 그거에 따라서 더 싼 값에 종이컵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FTA 체결 전에는 1,200원에 종이컵 한 상자를 살 수 있는 반면에 지금은 1,155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됩니다. 다음에 B국과 C국의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죠. FTA 체결 전에는 종이컵이 전량 B국에서 수입돼 오다가 FTA 체결 후에는 C국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막대한 반면에 B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죠. 자, 이번에는 A국, 즉 국내 생산자의 후생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종이컵 가격이 하락하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조금 더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이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이에 따라서 국산 종이컵의 가격도 내려야 하는 등 국내 생산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는 좀 어려운데요. 1차적으로 관세율이 20%에서 5%로 하락했기 때문에 종이컵 한 상자당 관세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싸진 종이컵 가격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세 수입의 증감은
현재의 정보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FTA 체결 후의 후생 변화를 살펴보면요. A국 소비자한테는 이득이 증가하고요. A국 생산자한테는 이득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B국 생산자한테는 이득이 감소하고요. C국 생산자한테는 이득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A국 정부는 이득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요. 1번, 주식회사 무한제지의 이윤은 항상 감소한다. 국내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무한제지는 결국 더 싼 값에 수입되는 종이컵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윤이 항상 감소하게 됩니다. 2번, A국은 C국으로부터만 종이컵을 수입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율이 낮아짐으로써 A국은 수입선이 B국에서 C국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3번, A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반드시 줄어들게 된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A국의 전체적인 관세 수입은 현재의 정보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4번, A국 소비자는 FTA 체결 전보다 항상 싼 가격의 종이컵을 구입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결국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죠.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자, 5번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A국 소비자들에게는 C국보다는 B국과 FTA를 맺는 것이 항상 이득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만약에 B국과 FTA를 체결해서 5%의 관세를 정했다 하면은 지금 개당 1,000원에 수입해 오기 때문에 관세부가 5% 하게 되면은 1,050원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C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1,155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B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항상 이득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는 국제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국제 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수지란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외국과 행한 상품, 서비스, 자본의 거래를 총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머니가 가게에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가계부를 정리하듯이 국가적으로도 국제 수지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 수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제 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가 경상수지의 구성 항목입니다. 반면에 자본수지는 투자수지, 기타 자본수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수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TV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 또는 냉장고를 수입해오는 것, 이런 거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수출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동일할 때 늘어나면은 경상수지는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출한 것보다 수입한 게 더 적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한편 서비스 수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서비스 수지에 기록이 됩니다. 소득 수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적의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다시 송금을 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 가서 얻은 돈을 우리나라로 송금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소득수지에 기입을 합니다. 경상이전수지는 주로 이민송금, 구호물자, 무상원조 등에 대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본수지의 투자수지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증권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의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증권투자라고 합니다. 직접투자는 주식을 사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들은 직접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외환 보유액의 증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수지표는 통계상 또는 집계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를 보정하는 것을 오차 및 누락 항목에서 기입합니다. 이런 국제 수지를 저희들이 배우는 의미는 경상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수지에서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상품 분야에서 비교적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자본 수지하고 준비 자산 증감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하고 외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외환 사정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인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국제 수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건 경상수지 부분인데요. 경상수지가 과연 흑자하고 적자했을 때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는 게 꼭 나쁜 것일까요?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 거래를 통해서 부족한 외환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를 한 대 더 수입해 오더라도 외국에서 자본을 꾸어와서 그것을 수입하고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 숫자에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고요. 이와 같은 적자가 지속되면은 국가 신용도도 저하되고 그리고 자본 유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계속 흑자를 나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계속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를 절상해라 이런 압력, 그러니까 결국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화가 유입이 많이 되면은 국내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는 동시에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고요.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가 동시에 흑자가 날 경우에는 반대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제 7번 국제수지의 구성은 국제수지의 구성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경제한마당 제5회 문제네요.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국제수지표 항목 그 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지요. 1번, 유학생에 대한 송금 증가는 자본수지 적자 요인이다. 실질적으로 표에서 보시다시피 유학생에 대한 송금 증가는 경상수지 항목 내에 서비스 수지에 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송금 증가는 해외여행 지출과 같이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 적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설명은 타당치 않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송금 증가는 경상수지의 적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는 동시에 적자를 기록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상품 수지에서도 적자가 날 수 있고요. 서비스 수지에도 적자가 날 수 있고 동시에 적자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에 이루어져야 될 어떤 항등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치 않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증가는 자본수지 적자 요인이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것은 결국 자본수지 흑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라고 얘기했던 설명은 타당치 않은 설명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공사 증가는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다. 해외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송금할 경우에는 경상수지 내에 소득수지 항목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수지, 다시 말해서 경상수지의 흑자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라고 얘기했던 설명은 옳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주식 배당금의 해외 송금은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수지에 해당하는 거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득수지 적자 요인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예제 8번은 예제 7번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국제수지표의 구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에서 어떠한 요인이 적자나 또는 흑자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경제한마당 1회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거래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거래를 바르게 고른 것은? 자,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결국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얘기죠. 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수지 흑자 요인입니다. 두 번째, 한국 전자회사가 아일랜드에 TV 공장을 설립한다. 이 경우가 아까 설명드린 직접 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공장 설립은 국내 자금을 해외 공장에 설립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본수지 적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득수지의 적자 요인이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조기 호주 유학, 이 경우에도 결국 유학 송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중 서비스 수지의 적자 요인입니다.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득수지의 흑자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동차 회사가 런던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국내로 자금이 유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수지 흑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그리고 한국 자동차 회사가 런던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 경우고요. 그리고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 요인은 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와 중고등학생들의 조기 호주 유학인 경우가 적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예제 9번 경상수지의 의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의 상품 수지 및 서비스 수지를 나타낸 다음 그림으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문제는 앞서의 예제와는 달리 단순히 국제수지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살펴보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경상수지와 앞서 봤던 국제무역의 기본 원리를 서로 연결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얀색 그래프는 상품 수지를 의미하고요. 보라색 그래프는 서비스 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0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상품 수지 또는 서비스 수지의 흑자고요. 왼편으로 가게 되면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상품 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이는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죠. 첫 번째, 우리나라는 대체로 서비스보다는 상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경상수지는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육의 대외 경쟁력을 반영하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나라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상품 수지는 흑자가 나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우리나라는 EU와의 상품 교역 규모가 미국과의 상품 교역 규모보다 크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품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출하고 수입을 합친 상품 규모는 이 정보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EU에 대해서 상품 수지 흑자폭이 미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데요. 반면에 총 교역의 기준으로 보면은 2005년도에 미국에 대해서는 743억 불인 반면에 EU는 727억 불로 오히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수지의 크기로 봐서 총 교역액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타당한 설명이 아닙니다. 디귿, 우리나라는 상품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지를 봐서 절대 우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절대 우위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절치 않은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상품 수지의 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교역 상대는 중국이다. 실제적으로 그래프에서 봐서도 중국에 대한 상품 수지의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 중에서 상품 수지 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중국이 맞습니다. 미음,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 생산 모두의 비교 우위가 있다. 그림으로 보면은 상품 수지는 흑자폭이 굉장히 큰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생산에 대해서는 비교 우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가 꼭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우리나라는 대체로 서비스보다는 상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 수지 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다가 맞는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 핵심 개념인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적은 환율은 도대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환율이란 외환이란 상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미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라는 것은 결국 외국 돈 달러의 1단위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200원이라는 뜻입니다. 국제적으로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고정 환율 제도라는 것은 가령 1달러당 1,200원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반면에 변동 환율 제도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1,200원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게 환율이 결정되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는 그 특성상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국 고유의 통화 정책을 활용한다는 커다란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에 변동 환율 제도는 외환의 수급이 시장에서 결정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고 그래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환율이나 물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율이 불안정한 것이 단점으로 작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환율에 관련해서 다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환율의 상승이 과연 원화 가치의 평가 절하를 의미하는지 절상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자, 이걸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대미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었다가 1,300원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은 이것을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200원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1,300원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들은 원화의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1,200원에서 1,100원으로 갈 경우에는 반대죠. 환율은 하락하고 원화는 평가절상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데요. 환율의 결정은 결국 상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를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환의 가격, 달러 가격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외환이 초과 공급이 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자산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에 또는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외국 돈이 필요해서 외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환율이 변동할 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환율의 상승의 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환율이 상승하면은 경상수지 측면에서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은 고용이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환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물가는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외채 상환이나 유학생 송금 부담은 증가합니다. 이것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로 바꾸었을 때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10번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열거한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들의 요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일반적인 시장 수요와 공급 원리를 적용해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국내 기업의 외국 직접 투자가 증가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외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매각한다. 그러면은 외환을 그만큼 공급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것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돈을 많이 쓰니까 시중에 달러화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추세가 지속된다.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결국은 외환 공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환율을 상승한 요인, 2번, 4번, 5번은 외환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환율을 하락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3번, 세계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달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예제 11번 환율의 변동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앞서는 환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살펴본 반면에 이 문제는 환율이 변동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학생 부모의 부담이 늘어난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유학생 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똑같이 외국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송금한다 이렇게 했을 때 1,000달러면 1,000달러, 10,000달러면 10,000달러를 송금해야 되는데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송금해야 되는,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네요. 자, 2번부터는 왜 정답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죠. 2번, 수입 재화의 국내 가격이 낮아진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원화로 표시된 수입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출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입니다. 네 번째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의 씀씀이가 줄어든다.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싸지므로 외국 관광객의 국내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차입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실제로 외채 상황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적절치 않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죠. 크게 국제경제학은 두 파트로 나뉩니다.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근데 국제무역에서는 첫 번째로 비교 우위를 배웠습니다. 비교 우위를 배우는 이유 자체는 왜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역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진지를 알아봤습니다. 한편 자유무역 부분에서는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 소비자, 생산자, 정부,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알아봤죠. 국제금융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가계표에 해당하는 국제 수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하게 원화 가치가 변했다든지 다른 외부의 환경이 변했을 때 국제 수지표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은 외환이란 자산의 가격인데 이 환율은 도대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리고 환율이 변동되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 한마당 국제 경제 부분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강의가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